조나스는 그때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줄 서서 안달하면서 몸을 흔들던 어린 애셔의 모습이 생생했다. 몇몇 주세요라고 힘차게 외치던 애셔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때 조나스를 비롯한 다른 3살짜리들은 낄낄대면서 애셔의 말을 고쳐주려 했다. 맘마야 맘마 애셔. 하지만 말은 이미 입 밖에 나갔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건 어린 아이들이 받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다. 보육사는 들고 있던 회초리로 애셔의 손바닥을 때렸다. 찰싹하고 소리가 났다. 애셔는 울먹이며 겁에 질려 몸을 움찔했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즉시 고쳐 말했다. 맘마 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 애셔는 또 그랬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랬다. 물론 실수할 때마다 또 회초리로 맞았다. 매는 점점 늘어나서 애셔리의 종아리에 자국을 남겼지만 애셔는 실수를 멈출 수 없었다. 결국 한동안 애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살 때의 일이었다. 수석 원로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애셔를 향해 웃었다. 그래서 우린 말 없는 애셔를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곧 애셔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깨달았어요. 애셔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자 말이 엄청나게 정확해졌지요. 이제 애셔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아요. 틀린 말을 하면 즉시 그 말을 고치고 사과하는 것에는 따를 사람이 없지요. 게다가 애셔의 유머 감각은 끝간대를 모르죠. 마을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웅성거렸다. 애셔의 쾌활한 기질은 마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수석 원로는 공식 발표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애셔, 우리는 내게 오락치듯 지도자 직위를 준다. 수석 원로는 기쁨에 차서 서 있는 애셔에게 새 배지를 달아주었다. 그 다음 애셔는 몸을 돌려 무대를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으로 애셔를 맞이했다. 애셔가 자리에 앉자 수석 원로는 애셔를 내려다보면서 네 번째로 새로 12살이 된 아이들 모두가 듣게 될 말을 했다. 말은 같았지만 한 명 한 명에게 각별한 의미를 담은 말이었다. 애셔, 네 어린 시절에 대해 감사한다. 지기받기 기념식은 계속되었다. 조나스는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딱 어울리는 멋진 지기를 받자 안심이 된 듯 긴장이 상당히 풀어졌다. 하지만 차례가 성큼 다가오자 다시 가슴이 두근거려졌다. 가장 친한 친구가 딱 어울리는 멋진 지기를 받자 안심이 된 듯 긴장이 상당히 풀어졌다. 하지만 차례가 성큼 다가오자 다시 가슴이 두근거려졌다. 이제 앞줄에 있는 12살짜리 애들은 모두 지기 배지를 받았다. 아이들은 앉아서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아마 앞으로 받을 훈련을 생각하는 중일 터였다. 공부를 잘하던 어떤 남자애는 의사직위를 받았고 어떤 아이는 공학자 직위를 받았으며 어떤 아이는 재판관 직위를 받았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힘들여서 공부를 할 것이다. 육체 노동자나 산모직위를 받은 아이들은 훈련 기간이 훨씬 짧을 것이다. 왼편에 있던 피오나가 호명되었다. 피오나 역시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나지가 않았다. 피오나는 수여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말없이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피오나가 노인들을 돌보는 복지사 직위를 받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치는 박수 소리조차 진지하게 들렸다. 이 감수성에 예민하고 더없이 친절한 여자에게 그 일은 정령 안성맞춤이었다. 자리로 돌아와 조너스 곁으로
곁에 다시 앉은 피오나의 얼굴에는 만족스럽고 기뻐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박수갈채가 끝난 후 수석 원로가 서류를 든 채 다음 아이를 호명하기 위하여 모든 아이들을 내려다보자 조나스는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무대로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례가 되자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다. 조나스는 깊은 숨을 쉰 다음 손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때 귓속으로 수석 원로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20번 피에르. 순간 조나스는 정신이 멍해졌다. 나를 빠뜨렸어.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 아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수석 원로가 18번에서 20번으로 건너뛰었다는 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알아챈 게 느껴졌다. 오른편에 있던 피에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실수일 거야. 수석 원로님이 실수한 걸 거야. 조나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수석 원로의 얼굴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수석 원로는 실수하지 않았다. 적어도 12살 기념식에서는 말이다. 현기증이 느껴졌다.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피에르가 무슨 직위를 받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피에르가 새 배지를 달고 자리에 돌아갈 때 박수갈채가 희미하게 들렸을 뿐 그 다음 21번, 22번 순서로 직위받기 기념식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번호 순서대로 기념식이 계속되었다. 조나스는 번호가 30번, 40번대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번호에 가까워지는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번호가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잠시 뛰다가 화가 났다. 어쩌면 이번에는 수석 원로님이 내 이름을 부를 거야. 혹시 수석 원로님이 내 번호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아니었다. 조나스는 늘 19번이었다. 지금도 19번이라고 표시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수석 원로는 조나스를 빠뜨렸다. 조나스는 모든 친구들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자신을 흘낏 보고는 재빨리 눈길을 돌리는 걸 여러 번 보았다. 모든 리더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조나스는 어깨를 잔뜩 움츠려서 자신이 더 작아 보이게 하려고 애썼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었으면, 차라리 사라졌으면 하고 말았다. 감히 고개를 돌려 부모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부모님 얼굴이 부끄러움 때문에 어두워진 걸 볼 수가 없었다. 조나스는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마을 사람들은 분명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지막 직위가 발표될 때까지 그들은 계속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두 한 마음으로 더 큰 열강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박수갈채가 드문드문 끊겨졌다.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나스는 양손을 움직여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는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전에 느꼈던 기대, 흥분, 자부심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행복한 유대감조차도 사라져버렸다. 조나스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직 창피함과 두려움 뿐이었다. 수석 원로는 불안에 가득 찬 발수갈채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입을 다시 열었다. 수석 원로의 입에서 다소 떨리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고 계신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실수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수석 원로는 미소를 지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다. 숨소리들도 다소 편안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나스는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다. 수석 원로가 말했다. 제가 염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모여있는 군중 사이로 수석 원로의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석 원로가 조너스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조너스, 너에게 특별히 사과한다. 네가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조너스는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다. 수석 원로님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무대로 올라오렴. 그날 아침 일찍 조너스는 집에서 옷을 입으면서 걸음걸이를 연습했다. 직위 받기 기념식에서 차례가 되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간신히 일어서서 꼴사납고 무겁게 느껴지는 발을 움직여 앞으로 가서 계단을 올라 무대를 가로질러 수석원로 옆에 선 게 고작이었다. 용기를 북돋으려는 수석원로는 조너스의 긴장한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조너스는 직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석원로가 군중에게 말했다. 조너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원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조너스는 선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조너스는 눈을 깜빡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하며 동요하는 게 느껴졌다. 모두들 역시 당황한 듯 했다. 마침내 수석원로가 단호하고도 위험이 서린 목소리로 발표했다. 조너스는 다음번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순간 조너스는 헉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리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 전체가 놀라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였다. 조너스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보았다. 다들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져 있었다. 조너스는 여전히 수석 원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석 원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은 매우 드뭅니다. 현재 우리 마을에는 기억 보유자가 단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후계자 훈련을 시킬 겁니다. 수석 원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현재의 기억 보유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조너스는 수석 원로가 바라보는 곳을 눈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원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 원로들은 단체로 함께 앉아 있었는데 수석 원로의 시선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원로들과 함께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조너스가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옅은 색 눈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가 조너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석 원로가 엄숙하게 말했다. 지난번 우리는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때 조너스는 갓난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일을 장황하게 늘어놓진 않겠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불쾌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석 원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너스는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불안한 듯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수석 원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순 없습니다. 이제 수석 원로는 약간 가벼운 어조로 마을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 원로들은 세심한 관찰이 거의 끝난 다음에도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부여한 직위가 완전히 옳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위를 받은 아이가 훈련을 마친 후에도 그 직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할까봐 염려합니다. 11살짜리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보육사가 되는데 필요한 명량함이나 인내심과 같은 자질이 관찰되었더라도 아이가 더 자라면서 그런 자질이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기간 동안 계속 아이들을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행동을 교정합니다. 하지만 기억 보유자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관찰이나 교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규칙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 보유자는 현재의 기업 보유자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합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수석 언론은 말을 듣는 동안 점차 조너스의 가슴에 불안이 커져갔다. 따라서 기업 보유자를 뽑는 일에는 약간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원로위원회 소속 원로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일할 때에만 기업 보유자가 선출됩니다. 원로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의혹을 품으면 즉시 기업 보유자 후보가 바뀝니다. 또 원로 중 단 한 명이 혹시 꿈에서라도 그가 미심쩍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후보는 무효가 됩니다. 조너스는 여러 해 전에 이미 잠정적으로 기업 보유자로 뽑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원로들은 조너스를 신중히 관찰해왔습니다. 의혹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너스는 기업 보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모든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너스의 어깨를 여전히 단단하게 쥔 채 수석 언론은 그 자질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지능, 우리는 모두가 조너스가 학창시절 내내 1등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이어 수석 원료가 덧붙였다. 정직함,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조너스 역시 조금씩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수석 원료는 조너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조너스가 자기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기 위해 즉시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조너스는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수석 원로가 말을 이었다. 용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만이 기업 보유자에게 요구되는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분은 물론 저희 원로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현재의 기업 보유자입니다. 기업 보유자님은 우리 원로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용기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수석 원로는 조너스를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조너스, 네가 받을 훈련에는 아주 큰 고통이 따른단다. 육체적 고통 말이다. 조너스는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활기치는 걸 느꼈다. 넌 한 번도 고통을 느낀 적이 없을 거야. 나도 알고 있다. 예전에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을 긁힌 적이 있지. 작년에는 문에 손가락이 낀 적도 있지. 조너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느꼈던 아픔을 떠올렸다. 수석 원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이제 마주치게 될 거야. 우리 모두의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다. 기업 보유자님조차도 그 고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없어. 단지 네가 그 고통을 직면할 것이고 내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뿐이란다. 우리는 네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킬 수 없다. 수석 원로는 조너스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네가 용감하다고 확신한다. 조너스는 자신이 용감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수석 원로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네 번째 자질은 지혜입니다. 조너스는 아직 이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서서히 지혜를 얻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조너스에게 지혜를 습득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바로 우리 원로들이 계속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보유자에게는 자질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질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뿐 그게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조너스도 그럴 겁니다. 기업 보유자님은 조너스에게 이미 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 보유자님은 이 능력을 가리켜 사물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석 원로는 질문으로 가득 찬 눈길로 조너스를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 역시 조너스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절망감에 지쳐서 조너스는 잠시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조너스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 수석 원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능력은 있지도 않거니와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다. 지금 말해야 했다. 지금이 바로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직무를 맡을 수 없어요.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후 모두의 자비심에
자신을 내맡기고 관용을 구하면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는 그 직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너스가 군중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의 바다를 쓱 훑어본 순간 다시 그 일이 일어났다. 전에 사과를 보았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었다. 사람들이 변해 있었다. 조너스가 눈을 깜빡이자 그 현상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조너스는 움츠렸던 어깨를 똑바로 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작게나마 어떤 확신을 느꼈다. 수석 원로는 여전히 조너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조너스가 수석 원로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말씀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때때로 제 눈에 무언가가 보이곤 해요. 어쩌면 그게 사물 너머일 수도 있어요. 수석 원로가 조너스의 어깨에 둘렀던 팔을 내렸다. 그녀는 조너스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말했다. 조너스, 넌 우리 마을의 다음번 기억 보유자로 훈련을 받을 것이다. 네 어린 시절을 감사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수석 원로는 뒤돌아서서 무대를 내려갔다. 조너스는 혼자 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조너스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조너스. 처음에 그것은 속삭임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조너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고 또 빨라졌다. 조너스, 조너스. 조너스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새로운 직무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기 칼렙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걸 느꼈다. 감사와 자부심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도 느꼈다. 조너스는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아니면 무엇이 자신이 될지 알지 못했다. 조너스는 12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과 홀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혼자 따로 훈련받을 것이라던 수석 원로의 말이 떠올랐다. 훈련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조너스는 마을 회관을 떠나면서 이미 고립감을 느꼈다. 수석 원로가 준 서류 봉투를 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나가서 가족들과 애셔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은 조너스가 편히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조너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유심히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조너스는 늘어선 자전거 근처에 있는 친구를 불렀다. 애셔, 나랑 자전거 타고 돌아갈래? 물론이지. 애셔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친숙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조너스는 친구의 얼굴에 잠시 주저하는 표정이 떠올랐지만 사라지는 듯한 애매한 느낌을 받았다. 애셔가 말했다. 축하한다. 너도 축하해. 수석 원로가 맴매에 대해 말했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 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지. 근처에 새로 12살이 된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자전거 뒤편에 달린 바구니에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늘 밤 모든 집에서 일제히 아이들은 훈련 시작과 함께 알아야 할 지시사항을 공부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준 숙제들을 밤마다 외웠다. 대개는 지루함을 못 이겨 하품을 해가면서 말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다들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직위에 필요한 규칙들을 외우기 시작할 것이다. 축하한다, 이셔.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러고는 주저하는 기색을 드러내면서 말을 이었다. 너도 축하해, 조너스. 애쉬와 조너스 역시 모든 친구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조너스의 눈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전거 곁에 서서 이쪽을 지켜보는 게 들어왔다. 릴리는 이미 안장에 앉아 있었다. 조너스는 손을 흔들었다. 부모님도 웃으면서 손을 마주 흔들었다. 하지만 릴리는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채 진지한 눈으로
조너스를 바라보기만 했다. 조너스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향해 곧장 달렸다. 도중에 애시와 사소한 농담과 시시한 이야기 몇 마디를 나누었을 뿐이었다. 아침을 보자 오락지도자 조너스가 소리치며 집 문 옆에 내렸고 애셔는 계속 달렸다. 그래 내일 보자. 애셔가 소리치며 대답했다. 그 순간 조너스는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처럼 여겨졌다. 무언가 오랫동안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면서 쌓아왔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풍겼다. 아니 어쩌면 혼자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특히 애셔하는 말이야. 저녁 식사 시간은 다른 때보다 더 조용했다. 릴리는 자원봉사 작업 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조절됐다. 가브리엘에게 우유 먹이는데도 이미 도가 텄으며 내일부터 아기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눈짓으로 경고를 보내자 릴리가 재빨리 말했다. 저도 알아요. 가브리엘 이름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기 이름은 절대로 미리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쯤은 안다고요. 릴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내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너스는 불안한 기운에 휩싸인 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조너스, 넌 엄청난 영예를 얻었으며 아버지와 난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네 직위는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직위야. 하지만 며칠 전에는 직위를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네 직위는 달라. 네가 맡은 것은 일이 아니야. 나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단다. 어머니가 잠시 말을 그쳤다 다시 말했다. 기억 보유자는 단 한 명밖에 없어. 하지만 수석 언론은 전에 선출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순간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말을 주저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10년 전 오늘과 매우 비슷한 일이 있었단다 조너스. 직위 소요식 때 11살짜리 중 한 애의 차례를 그냥 지나쳐서 오늘처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 모든 아이에게 차례로 직위를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아이의 직위를 발표했어. 조너스가 끼어들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는데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여자아이였단다. 하지만 우린 그 이름을 결코 말하지 않을 거야. 아기를 위해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조너스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너스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멍한 표정을 했다. 아버지가 곤란해하며 말했다. 우리도 몰라. 우리는 다신 그 애를 보지 못했단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식탁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넌 대단한 영예를 얻은 거야, 조너스. 대단한 영광이란 말이다. 조너스는 침대에 앉아서 수석 원로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12살 친구들 가운데 몇몇 글자가 빽빽하게 인쇄된 아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인 벤저민이 규칙과 지시로 가득한 서류를 의욕에 가득 차 읽기 시작하는 게 떠올랐다. 피오나가 앞으로 배워야 할 목록과 노인 돌보기 방법 목록을 몸을 굽혀 읽으면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도 떠올렸다. 놀랍게도 조너스가 받은 서류 봉투는 거의 비어 있었다. 인쇄된 종이가 딱 한 장 들어있을 뿐이었다. 조너스는 그걸 2번 읽었다. 조너스, 기억 보유자. 매일 학교 공부가 끝나면 즉시 노인의 집 뒤에 있는 별채 입구로 가서 안내원에게 당신이 왔다고 알립니다. 매일 훈련 시간이 끝나면 즉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무례함을 금지하는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주민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원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꿈을 이야기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과 관계없는 병이나 상처를 제외하곤 당신은 어떠한 의학적 치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무해제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